그래서 다음 순서로는 어쨌든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께서 어떤 서로에 대한 어떤 질문이나 또 반응 이런 것들을 뭐 간략하게라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또 미처 말씀하시지 못했던 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최대한 응축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해 주실 선생님 계시면은 그 마이크가 네,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김남시 선생님과 이정우 선생님께 하나씩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앞에 우리 셋의 발제가 모두 그레이엄 하만을 언급하고 있어서 마치 그레이엄 하만을 몹시 이렇게 옹호하고 지지하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 선생님 발제는 올해 출간된 2020년에 출간됐죠. 하만의 그 아트 앤 오브젝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 초현실주의 사진에 적용하신 그런 발표 굉장히 신속하고 그런 이유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읽고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았지만 제가 받은 느낌은 이게 소위 그의 객체지향 존재론에 대한 서구 철학의 어떤 집요한 인식론적 회귀 혹은 귀환이랄까, 뭐 존재론적 전환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문제는 다시 그 실제를, 그 객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강했고요. 말하자면 칸트가 포기한 물 자체에 대한 인식론,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 사유의 방법론, 뭐 이런 것에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 언급해 주신 다다에서 정의했던 레드메이드와 하만의 레드메이드 해석의 차이는 정말 놀라운데요. 하만은 뒷장이 샘이나 바이스클 휠이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이 미술은 변기와 같다. 미술이라는 것 일반은 자전거 바퀴와 같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같이 전체로서의 미술 작품을 비유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전혀 동의되지 않거든요. 물론 그런 측면이 일부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맥락을 벗어난 사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용도가 폐기됐을 때 변기라고 하는 건 정말 이상하게 생긴 거죠. 저 사물은 도대체 뭘까? 아까 김홍주 선생님이 뭐 이상한 형체를 그린 것과 굉장히 유사하게, 양학윤 선생님이나 강석영 선생님이 만든 작품과 유사하게 바이스클 휠이라고 하는 것이 저게 굴러가는 바퀴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모양만 봤을 때 그것 역시 이상하고 기이하고 오히려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닐까. 미술 일반이란 무엇인가 이렇게보다는. 또 한 가지 이제 그 마음에 안 들었던 걸 굳이 예를 들자면 하만은 프리드가 미니멀리즘을 비판할 때 가장 저로서는 설득력 없게 들렸던 부분이 뭐냐면 인간 형태주의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크기도 비슷하고 속도 비어 있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내가 야, 이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걸 이제 하만은 옹호를 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인간이 사물을 인지할 때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미적 경험이라기보다는 비인간 객체, 즉 사물에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게 오히려 더 옳지 않을까. 실제로 제인 매넷의 생기하는 그 사물이라는 책에 보면 의인화라고 하는 게 그런 이유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구절도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의 이야기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술을 이해하기 위한,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라기보다는 미술을 그냥 객체에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하는 객체에 대한 인신론이 아닐까. 오히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을 다르게 읽자면은 미술과 미학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정우 선생님께 그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옛날에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하는 걸 한 적이 있었으니까 한 30년 전인데 그때 프로그램이라는 건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프로그램이라는 걸 접해야 됐을 상황에 이게 도대체 뭡니까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나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인간이 설명할 수 있는 건 전부 프로그램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히 설명할 수 있으면 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구나라고 이해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AI라고 하는 것은 딥러닝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했던 어떤 연산들이 기계 안에서 스스로 연결돼서 작동하면서 우리가 만든 계열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어떤 계열체를 만드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인간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도출될 수 있는. 그래서 선생님의 발제문에 보면은 그 빅데이터 말씀을 하시면서 빅데이터의 플랫폼이 결국 신이고 나머진 거기 접속하는 모나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상황은 이제 빅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런 창발적인 계열 그 연결에 의해서 소위 이접적인 종합이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창발적 작용을 통한 질적인 전환인 게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 모나돌로지 그 라이프니츠의 모나드 이론으로 여전히 설명 가능한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여쭙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이 세미나 처음에 이제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이 세미나에 좀 발자를 이렇게 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 했을 때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요즘 동물, 인간, 기계에 대한 이렇게 생각 중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사고의 편린을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어유, 되게 눈부시네요. 그 말씀하신 질문은 먼저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만의 텍스트에 기본적으로 좀 많이 근거하고 있는데요. 하만의 저서 중에 Object Oriented Ontology라는 제목이 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부제가 아까 사회자 선생님께도 말씀해 주셨는데 Theory of Everything이에요. 그러니까 하만이 하려고 하는 거는 모든 것에 대한, 모든 사물에 대한 이론을 세우는 거지, 하만은 결코 Theory for Art나 Theory of Art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예술을 위한 이론가가 아니고 사물과 객체에 대한 이론이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술이라는 거 있잖아요. 미술 작품을 우리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거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물들과 구별해 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하만이 얘기하는 평등한 존재로는 저는 이제는 인간과 객체, 인간과 사물 사이에서 더 나아가서 미술 작품과 미술 작품이 아닌 사물 사이에서도 평등함이 구현되어야 한다. 그렇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미술 작품도 사물입니다. 그렇다면 사물에 대한 이론으로 이제는 미술이라는 사물을 설명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 이게 저는 이제 하만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했었다면, 미술 작품은 뭔가 특별해. 이거는 그냥 한갓된 사물이 아니야. 미술 작품이란 건 뭔가 특별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미술 작품 중심주의도 이제는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미술도 사물이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취하게 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요. 사실 우리는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물들에서도 미적 경험을 합니다. 걸어가다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보고도 정말 뭔가를 느낄 때가 있고요. 길거리에 있는 바위 혹은 내 발 밑을 걸어가는 개미 한 마리를 보고도 몰입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미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입장이거든요. 왜 미술 작품만이 특별하게 미적 경험을 주는 대상이 객체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레디메이드의 가능성이, 레디메이드가 열어준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 보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승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만의 이론이 이렇게 미술이라고 하는 것의 특수성을 설명하기가 뭐 설득력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하만의 이론은 미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술도 포함되는 사물에 대한 이론이고, 오히려 그게 우리로 하여금 미술을 특별하게 보는 게 아니라 미술을 사물의 하나로 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시선을 넓혀주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논의가 또 뭐 시작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요. 또 시간도 제한이 되어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정호 선생님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정호 선생님 잘 들으셨나요? 잘 예, 들리셨는지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그럼 답변 어, 부탁드립니다.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첫 번째로 그 문제는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것, 인간이 감당할 수 있고 이렇게 그 지각할 수 있고 개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어떤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고 어, 그 라이프니츠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 가지고 생각하면 쉬운데 우리가 예컨대 1의 바로 옆에 수가 뭐냐 그러면 이제 당연히 2겠죠, 그죠? 또 0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수로 얘기하면은 뭐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선분이 완벽하게 연속적이면은 여러분 아마 고등학교 때 그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실수 연속성이면은 우리가 그걸 다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떤 무리수라고 이제 이레이션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대목들은 신이 인식한다는 거죠. 그 라이프니츠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그거를 라이프니츠 맥락을 좀 벗어나서 오늘날 디지털 기계를 가지고 이해를 하면은 인간이 그 디지털 기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인풋과 아웃풋이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이세돌하고 뭐죠, 그죠? 알파고하고 봤을 때 우리는 그 알파고가 좀 수만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인간에게 그 모나드 기계 모나드의 세부적인 내용 안의 내용은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블랙박스를 끝없이 추적해서 끄집어내 가지고 데이터화하려는 것이 이제 빅데이터가 되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창발하고 말씀하신 그 질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이렇게 좀 얽혀 있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어떤 갈래로 푸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얘기가 좀 복잡하고 길어서 그거는 이제 조금 다른 기회에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 인간 기계, 그거는 지금 제가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이 동물과 기계와 인간 그 3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해명되어야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조선시대의 그 철학자들은 그 인물성 동일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인성, 사람의 본성과 물성, 사물의 본성, 특히 이제 여기서는 동물이죠. 동물의 본성이 같냐 다르냐, 동이 이제 고민했는데, 어찌 보면 오늘날에 우리는 인간과 동물이 아니라 인간, 동물, 기계, 3자의 어떤 그 관계, 그것들 사이의 동의 관계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저술을 좀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문제들, 예컨대 진화가 의미가 있느냐라든가 진화의 주체가 뭐냐, 또 진화에 과연 어떤 목적성이 있는가, 아니면 최소한 어떤 줄거리가 있느냐, 이런 문제. 또 진보냐 진화냐, 요새 우리 사회에서 진화라는 말이 상당히 좀 묘하게 사용되잖아요. 원래 진보라고 해야 될 거를 진화, 뭐 기업의 진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진보와 진화의 관계, 이런 문제도 이제 연관돼 있고, 오늘 제가 발표드린 그 디지털 모라돌로지도 이제 이 이야기의 줄거리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사이보그 문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디지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인간에 관련된 사이보그의 문제, 인간 정체성의 문제고, 그 다음에 역사 해석, 그 역사에서의 휴머니즘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과연 휴머니즘이라는 게 과연 더 지속돼야 하는지 아니면 뭐 파기되어야 하는지 이런 그 문제. 그 다음에 그 인간의 기계화와 기계의 인간화, 인간이 점점 기계화되고 휴머노이드 같은 건 점점 인간화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드레저가 말하는 거 되기, 뭐뭐 되기, 그 되기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동물과 인간과 기계가 과연 이렇게 다양체를 만들 수 있을지 과연 아니면 뭐 그걸 실패해서 결국은 굉장히 우리가 예측 불가능한 어떤 파국으로 가버릴지 이런 문제를 전반적으로 한번 사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발표에서 굉장히 커다란 밑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뭐 빅데이터뿐만 아니라 세부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펼쳐져 있는 것으로서 대답을 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또 굉장히 많은 과제를 부여받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또 테이블에서 질문이나 하실 말씀 공유해 주실 분 계신가요? 예, 저한테 질문해 주셨으니 저도 이승현 선생님께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선생님 발표는 지금까지 사실 한국 미술을 우리가 서구적 패러다임에서 봐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한국 미술을 뭔가 보는 어떤 독자적인 시각과 관점을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발표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되게 어떤 점에서는 야심찬 기획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획이 좀 성공하시기를 바라는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히 물화일체라는 개념, 그 경물치지라고 하는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이제 성리학과 이게 이렇게 전통적인 사교에서 나왔던 개념들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캔버스와 붓, 난료라는 물질의 단순 반복적인 신체적 행위를 구사함으로써 물화일치의 경지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제 단색화를 이렇게 특징 지으신 부분이 있고요. 혹은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물화일체의 깨달음으로 나아간다. 이런 거를 이렇게 단색화를 해석하시면서 사용을 하셨는데, 물론 미술이라는 게 이제 물질을 가지고 행위가 이루어지죠.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물감, 캔버스라고 하는 물질을 가지고 몸을 움직여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근데 단색화 같은 경우는 거기에 특히 이제 반복적으로 뭔가 계속 쭉쭉 긋거나 하는 이런 행위가 결부되는 게 스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물화일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그것을 어떤 물질을 갖고 반복적인 행위하고만 결부시킨다면, 그건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에서도 하는 혹은 공장에서 하는 기계적인 노동자도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에서 계속 똑같은 행위를 이렇게 물질 가지고 반복하는 행위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과는 미술 작업은 도대체 어디서 구별이 되는가?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물화일체의 경지에 도달한다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데 보통. 근데 이제 이게 단색화라고 하는 이런 물질의 행위,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물화일체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차이는 어디서 생겨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좀 들었습니다. 네. 아주 빛의 속도로 저한테 또 질문을 던져주셨네요. 그 답변을 저의 답변이 아니라 이렇게 마이어 샤피로와 티에르 드 디브라고 하는 미술사학자의 이야기를 인용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마이어 샤피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산업화 사회에서 모두 이렇게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노동에 대해서 끊임없이 수작업이고자 하는 그 마지막 영역을
예술가들이 지키기 위해서 수작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로부터 한 뭐 20년인지 뭐 하여튼 꽤 시간이 경과한 뒤에 띠에르드 뒤브라고 하는 미술사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그렇긴 한데 그렇게 수작업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수작업이 내면화돼서 산업 프로세스와 똑같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을 하더라. 그것이 바로 미니멀 회화고 하드 엣지 회화고 뭐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저는 단색화 회화가 나타난 시기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1970년대는 대한민국이 정말 미친 속도로 일만 하던 시대였거든요. 고속 성장을 하고 아마도 그 시기에는 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랄이었고 예술가들도 아마도 그런 것들에 좀 이렇게 그 내면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았나.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산업화 시대, 급속한 산업화 시대의 어떤 그 산업화된 노동의 방식을 내면화한 것과 근데 재밌는 건 단색화가들 본인들이 이 말을 하신 거거든요. 뭐 도공과 같은 단순한 행위를 통해서 뭐 우주와 일체가 된다라든가 그런 말씀들을 본인들이 직접 하셨다는 건 그러니까 유크이가 얘기하는 코스모 테크닉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그게 정확히 성리학적 사유였는데 그 성리학적 사유가 적어도 70년대를 활동했던 분들 그분들이 대략 1920년대에서 30년대생 분들이시거든요. 단색화가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전히 사실 우리는 근대화가 소비 사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것은 사실 80년대 말이고요. 그러니까 근대화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어떤 강박관념 속에서 끊임없이 달려간 게 90년도는 돼야지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근대화되지 않았던 전통 사유 이런 것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기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다 작동할 수 있었겠지만 아마도 코스모 테크닉스로 충분히 설명할 만한 그런 만큼의 전근대적인 사유가 그분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그걸 물화일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단순 반복한 작업이 무슨 미술이야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뒤브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술계의 일반화된 어떤 그 관행 내지는 사조였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새로운 질문은 아니지만 지금 이미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온 것 같고요. 혹시 이에 대해서 박성관 선생님께서 뭐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조금 더 연장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발표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또 뭔가 응대를 해주실 만한 어떤 그런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지금 이 자리 함께 계신 분들 또 지금 온라인으로 접속하고 계신 분들 포함을 해서요. 그러니까 시간은 이미 지났고 또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한두 분 정도 질문을 해주시면은 받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재우 작가님이 오셨네요. 네, 질문해 주십니다. 예, 오늘 너무 흥미로운 내용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박성관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서윤석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다크 에콜로지에서 이제 미학이나 아니면 예술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뭐 논의되는 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나 아니면 뭐 좀 정보를 듣고 싶은데 좀 가능할까요? 실은 이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머튼이라는 사람 원래 이제 문예의 비평으로 시작했고요.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이나 철학이나 음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만큼 다 모두 셉니다. 뭐 그런 사람들 꽤 있죠. 불쾌한 사람들 만나면. 그런데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것은 제가 이제 이 사람의 에콜로지에
관련해서 혹은 근대성 이런 거에 관련해서 주로 주목하고 읽다가 최근에 제가 하이데거의 뭐를 이렇게 읽다 보니 몇 가지를 읽다 보니까 티모시 머튼의 그 서사 구조랑 너무 많이 겹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강하게 의식하면서 또 그것을 또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1대1로 계속 변형시켜가면서 쓰는데 특히 그 기술에 대한 물음이라는 뭐 아주 유명한 글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저는 사실은 하이데거를 전혀 읽은 적이 잘 관심도 없었어요. 저한테 별로 매력 있지도 않았고. 근데 어쨌든 가끔 거기에 대한 해설을 들을 때마다 예컨대 아르스라는 건 그리스어고 테크네는 라틴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동일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사회도 다르니까. 그렇지만은 상응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평소에 의문이 뭐였냐면 아니 테크놀로지 얘기하면은 당연히 아르스를 얘기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한 달 전쯤에 제가 읽어보니까 하이데거의 마지막 대안이, 그러니까 그 글의 마지막 대안이 테크네의 다른 또 하나의 의미인 아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보니까 모튼에게도 예술이 되게 중요했었구나라는 걸 거꾸로 제가 이제 캐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것 이유는 이게 되게 조금 복잡해서 아직 제가 충분히 이렇게 이해는 되지 않는데 저한테는 아주 강하게 그 공감도 되고 그래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될지 계속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까 봐 계속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하다가 시간 되면 뭐 적당히 하고 끊겠습니다. 아주 도식적으로 말하자면 한 3,000년 전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근대 이후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아까 그 티모시 머튼이 잘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티모시 머튼은 각각의 존재들, 각각의 사물들은 서로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전혀 직접 관계하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인데 일단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 사이엔 갭이 있어서 늘 연속적이거나 하모니스럽거나 그렇지도 않고요. 그런데다가 더 이제 좀 이게 사실 아마 후설을 가져왔을 텐데 그 꽃이라고 만약에 무슨 민들레가 있다 그러면 민들레 임과 민들레가 가을에 겨울에 다 다르고 어떤 곤충이나 어떤 흙이나 이거 만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본질과 현상이라는 틀에서는 다르게 나타나봤자 본질은 그대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튼이 정확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원래 만약에 A와 B가 그래도 만나서 작용을 하기도 하는데 그랬을 때 A와 B가 있는데 A가 나타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B도 다른 거에 나타날 때마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일들은 반복되기도 하지만 바윗돌과 빗물이 만난다든가 뭐 꽃하고 흙이 만난다든가 할 때 늘 루틴하게 벌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대의 자연과학은 그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배후 구조에 늘 아무리 다르게 보여도 늘 그러한 어떤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이제 동일자를 찾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고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긴 일어나니까 그건 아직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만 정 그렇게 마음에 걸리면은 그건 비유라든가 수사학이나 이런 데서나 해야 된다고 이제 규정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과장이 아니라 이게 3,000년 전부터 서구에서 시작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의 시인 추방설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시인이나 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야 뭐 이렇게 뭐 너무 전문적으로 막 역사적으로 고증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 여러분이 좋아하실 예일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물이 있고 식물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가루바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식물이 암컷하고 암식물하고 수식물이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제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암식물하고 수식물이 수술과 암술이 만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이 만나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만나게 되질 않고 식물이 자기와는 평소와는 상당히 다른 꽃이라는 걸 피우게 됩니다. 이 대목이 우리가 지금 다 아는 지식인데 이게 새롭게 보이시길 바라는데 꽃의 평소의 속성이나 루틴한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에 굉장히 많은 양분을 쏟아서 꽃이라는 걸 만드는데 평소에 그 식물에 대해서는 전혀 매혹이 되지 않았던 어떤 곤충이 어느 날 보니까 되게 멋있거나 아니면 색다르거나 그랬을 때 거기 가서 놀다가 이제 이렇게 대충 아시다시피 충매화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학습해서 그렇지 인과론적으로 보면 개의 평소의 모습하고 암식물하고 수식물 자체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물임, 민들레임과 그 식물이 피워내는 꽃은 상당히 다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랑 만나는 겁니다. 자연과학 얘기를 해서 좀 싫어하실 분도 계실 텐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거는 꼭 예를 들고 싶은데 이거가 되게 핵심인데 세포 내에 있는 핵에는 DNA가 있습니다. DNA에서 이렇게 해서 RNA가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리보솜이 나와서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걸 만들고 아미노산이 모이면 단백질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DNA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DNA나 RNA가 재료가 돼서 아미노산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DNA, RNA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얘네가 셋씩 커플링이 되는데 이것이 어떤 순서로 되느냐에 따라서 리보솜이라는 애가 이렇게 와서 그 개가 배열된 순서를 보고 물질들을 배열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요점은 뭐냐면 DNA가 단백질의 재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DNA를 봤을 때 리보솜은 DNA라는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DNA가 배열되어 있는 순서를 보는 거죠. 아까 이정호 선생님께서 모나드 말씀을 하시면서 정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도 상당히 공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정리하자면 사물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에 대해서 기호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기호는 자기 자신과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DNA라고 하는 애가 재료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이 단백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리보솜이 단백질이라는 걸 루틴한 그 재료, 질 이런 걸로만 봤다면 그런 새로운 잉태는 되지 않았을 텐데 그것의 그 배열 형태, 즉 기호계죠. 그 기호계와 기호계에 매혹되었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점은 물질은 언제나 기호화되고 있고 그 기호화만은 아닌데요. 그 기호화는 냄새 같은 것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 기호화는 자기 자신과 언제나 갈등하고 그것이 유순한 관계에 있을 때도 있지만 상당히 격렬한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본래 물질들에서 늘 일어나는 일인데 이것을 공포라든가 두렵게 느끼고 저기에 뭔가 데모닉한 게 있어라고 본 3,000년 전부터든 200년 전부터든 그래서 그것을 동일한 뭔가가 원래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그렇지 않은 그런 쪽으로만 추구를 하고 그렇지 않은 일들은 그냥 예술에서나 해 인문학에서나 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인문학은 또 인문학이 그게 정말 우리가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해왔는데 모튼의 얘기는 실제 이것이 인과의 실상이고 인과가 곧 미학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미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 이세틱스를 미학이라고 해서 여러 분과 중에 일부로 말하지만 사실은 칸트가 잘 보여주었듯이 감성학 전체를 에스테틱스라고 칸트가 불렀죠. 사실 사실은 그런 것인데 지금 이제 쪼그라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머튼은 그런데 그러면 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다른 것이 왜 다른 걸 매혹할 수 있는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좋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유가 있다면 동일자의 반복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은 동일자가 반복되지 않게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덧붙이자면 137억 년 전부터 있었던 물질들이 여러분이 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신이 한 것도 아니고 물질들 스스로 서로 저 같으면 머튼에 하나를 덧붙일 텐데 혐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아함 말고 혐이라든가 아니면 안 만나고 잠시 쉬기 이런 것들이 원래 자연, 그러니까 혐과 염과 안 만나고 잠시 쉬기 이런 일들이 늘 벌어지고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는 모두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든지 얘랑 파트너가 됐다가 쟤랑 파트너가 됐다가 얘기가 굉장히 공감이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했고요. 다음에 또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9시 15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정말 안 만나고 잠시 쉬기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기도 하네요.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정말로 아쉽고 안타깝다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네, 이것으로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3주 후 바로 이 자리에서 2부가 이어지겠고요. 오늘 이승현 선생님께서 계속 소개를 해주신 유쿠이도 포함을 하는 어떤 네 분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해주신 이정무 선생님께서 다음번에는 조금 다른 주제로 아마 동양 사상에 조금 가까운 주제로서 또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그리고 코크본 고이치로 역시 원격으로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안무가이자 무용수인 모르템 슈팽베리 또 이분의 작품은 또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또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하니까 작품을 또 같이 보시면은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가 또 아주 흥미롭게 더 입체적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7시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아니요. 그 3주 후에 7시로 나와 있기는 하네요. 9시까지인데 2시간 만에 네 분이 네, 그 7시부터로 일단 되어 있는데 나중에 시간은 좀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네, 그럼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수고 많으셨고 또 진지하게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두를 위해서 박수로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